안녕하세요. 정신분석 세미나 10일이죠. 274페이지 오늘 3번 할 차례인데요. 이 오늘의 그 내용은 이 충동이 이 도착증 구조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여기 지금 관음증과 노출증을 통해서 락강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충동이 어떻게 도착증 구조를 통해서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4페이지 3번입니다. 이제 프로이드가 샤우루스트 보다, 보여지다 등에 관해 언급했던 것을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것일까요? 신입형으로서 기록해보지 않는다면 이들은 동일한 것일 수 있다는 게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신입형으로서 기록해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구조로 보지 않는다면 이들은 동일한 것일 수 있다는 게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이런 얘기죠. 아니면 거기에는 어떤 다른 수수께끼가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거기에는 전혀 다른 어떤 수수께끼가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려면 샤우루스트가 도착증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을 숙고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충동은 도착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 충동은 도착증은 아니에요. 그러나 도착증 구조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프로이드의 설명에서 엿보이는 수수께끼 같은 특징은 그가 어떤 근본적인 구조, 즉 주체가 아직 자리 잡고 있지 않은 구조를 제시하려 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반면 도착증은 주체가 그 구조 속에서 자리 잡는 방식에 의해 규정되지요. 요게 이제 그 충동과 도착증의 차이죠. 충동은 주체가 아직 자리 잡지 못, 구조 속에서 아직 자리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증은 주체가 그 구조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프로이드의 텍스트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프로이드가 개척관 분야에서 그의 텍스트가 귀중한 가치를 지니게 된 것은 훌륭한 고고학자들이 그랬듯이 그가 자신의 발굴 작업을 정리해버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설령 발굴 작업이 미완성 상태로 끝났다 해도 발굴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죠. 반면 페니엘 선생은 옛날 방식대로 모든 것을 긁어 모은 뒤 마구잡이로 아니면 적어도 완전히 제멋대로 순서를 정해 자기 주머니나 진열장 속에 넣어버립니다. 결국 후대 사람들은 거기서 아무것도 다시 찾아낼 수 없게 되고 말죠. 관음증에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관음증자가 행위하는 순간에 주체와 대상은 각각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음증에서 주체는 시관 충동의 수준에 보는 차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체는 도착증자로 존재하며 오로지 원한의 종착점에만 위치할 뿐입니다. 관음증이라는 이 도착증에서 주체의 위치가 여기서 분명히 구조 속에서 드러나죠. 그것은 원한의 종착점에 주체가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도착증은 주체가 그 구조 속에서 자리 잡는 방식에 의해 규정된다고 얘기했죠. 274페이지 밑에서 6째 줄에 7째 줄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관음증에서 주체는 시관 충동의 수준에 보는 차원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체는 도착증자로 존재하며 오로지 원한의 종착점에 위치한다 그랬어요. 대상에 대해 말하자면 칠판 위에 그려져 있는 제 위상학에서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보면 수긍할 수 있을 겁니다. 대상에 대해 말하자면 원한은 그 대상 주위를 맴돕니다. 대상은 미사일이라 할 수 있는데 도착증은 바로 그 미사일을 가지고 표적을 적중시킨 경우입니다. 관음증에서 대상은 응시입니다. 주체 자체인 응시, 주체를 적중시킨 응시, 활로 표적을 명중시킨 응시죠. 그러니까 대상은 미사일이고 도착증은 바로 그 미사일을 가지고 표적을 적중시켰는데 그 표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주체 자신이라는 것이죠. 미사일 또는 활로 표적을 명중시켰는데 그 표적이 바로 주체 자신이라는 것이죠. 제가 사르트르의 분석에 관해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분석이 응시의 심급을 부각시켜준다면 이는 타자의 수준, 즉 열쇠 구멍을 통해
섹스하고 있는 부모를 훔쳐보고 있는 주체를 쳐다봄으로써 기겁하게 하는 그 타자의 수준에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자는 완전히 숨겨져 있는 응시로서 그 주체를 기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 제가 열쇠구멍을 통해서 관음하고 있을 때 부모가 섹스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열쇠구멍을 통해서 관음하고 있을 때 나를 기겁하게 만드는 자는 어떤 살아있는 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3자로서의 타자가 아니라 숨겨져 있는 응시로서의 타자다 이거죠. 숨겨져 있는 응시로서의 타자. 그 타자가 주체를 기겁하게 만든다 이거죠. 그 숨겨져 있는 그 타자라는 것. 나를 응시하고 있는 그 타자라는 것. 이게 바로 주체 안에 있는 또 다른 주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3자로서의 어떤 외부에 있는 타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나를 감시하고 나를 응시하며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또 다른 타자로서의 주체다 이거지. 그러니까 주체가 주체를 응시하는 것이죠. 주체가 주체를 기겁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여러분은 시간 충동에 관해 이야기할 때 쟁점화되는 것이 얼마나 애매한 것인지를 감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응시는 상실된 대상이지만 타자가 개입함으로써 격렬한 수치심과 함께 갑작스럽게 다시 발견된 대상, 그것이 응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응시의 주체는 주체 안에 있는 또 다른 주체고 그 주체 안에 있는 또 다른 주체이기 때문에 이게 대상이에요. 대상으로서의 응시. 대상으로서의 응시. 그것이 또 주체 안에 있는 또 다른 타자라는 것이죠. 이 주체 안에 있는 또 다른 타자가 바로 나를 격렬한 수치심과 함께 아주 갑작스럽게 나 자신을 발견하게 만드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나를 다시 갑작스럽게 수치스러운 나 자신을 갑작스럽게 발견하게 만드는 그 응시로서의 대상, 그게 바로 내 자신이 안에 있는 또 다른 타자, 내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응시의 주체로서의 타자, 이것이다 이거죠. 그때까지 주체는 무엇을 보려한 것일까요? 그가 보려한 것은 부재로서의 대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예. 주체는 무엇을 보려한 것일까요? 내 안에 있는 주체, 내 안에 있는 타자로서의 주체는 뭘 보려한 것일까요? 바로 부재로서의 대상, 상실로서의 대상을 보려했던 것이다 이거죠. 주체는 텅빔이죠. 주체는 텅빔이고 주체는 상실입니다. 주체는 무예요. 무. 관음증자가 찾고 발견하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 겉은 뒤에 있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는 겉은 뒤에 무엇이 있건 그 뒤에 어떤 판타스틱한 존재가 있을 거라 꿈꾸게 될 겁니다. 상상 속에서. 말하자면 반대편에 있는 것이 털 많은 근육남이라 할지라도 아주 우아한 소녀가 있을 거라고 꿈꾼다는 거예요. 그가 찾는 것은 흔히 말하는 것과 달리 남근이 아니라 남근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팔루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팔루스다 이거죠. 그는 마치 그 커튼 뒤에 팔루스가 있는 것처럼 상상하지만 사실 그가 찾고 있는 것은 남근이 아니라 마이너스 팔루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상실로서의 대상, 무로서의 대상, 텅빔으로서의 대상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죠. 특정 형태들이 그가 추구하는 대상으로서 선호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남근의 부재 때문입니다. 그 빈 부분, 이 남근의 마이너스 팔루스, 즉 남근의 부재 자리에 내가 특정한 추구하는 형태들을 갖다가 대상으로서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 남근의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남근의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게 추구하는 어떤 형태로서 그것을 채워넣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응시하는 것, 그것은 보여질 수 없는 무엇입니다. 타자의 등장 덕분에 충동의 구조가 나타난다면 그 구조가 진정으로 완성되는 것은 오로지 전도된 충동 형태, 되돌아온 충동 형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능동적 충동이죠. 이거를 통해서입니다. 예, 충동의 능동, 충동의 수동, 충동의 재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능동태라는 거예요. 능동성이라는 거예요. 충동의 능동적 충동이라는 것이죠. 이 능동적 충동이 능동성을 만들고 수동성을 만들고 재귀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온 충동 형태, 이게 바로 진정한 완성된 의미의 충동이다 이거죠. 노출증의 경우에 주체가 겨냥하는 것, 그것은 타자에게서 실현되는 어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타자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타자가 아니에요. 자기 주체 안에 있는 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욕망의 진정한 표적은 그러한 장면에 휘말리는 것을 넘어서 강요된 자로서의 타자입니다. 그러한 장면에 휘말리는 것을 넘어서 강요된,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는 자로서의 타자예요. 노출증에서 문제는 단순히 희생자가 아니라 내가 바바리맨이야. 내가 이 바바리를 걷어 젖혔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여학생들에게 내가 바바리를 걷어 젖혔어요. 그러면은 그 지나가던 여학생들은 단순한 희생자란 말이에요. 근데 노출증에서 목적으로 하는 거는 이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다시 말하면 단순한 타자, 희생자로서의 타자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응시하는 어떤 다른 사람과 연루되어 있는 한에서의 희생자, 이것을 겨냥하는 것이죠. 단순히 외부에 지나가는 그 어떤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응시하는 어떤 사람과 연루되어 있는 한에서의 희생자, 요게 바로 노출증이 관역하는 대상이다 이거죠. 노출증자가 응시하는 타자는 바로 요런 유형의 희생자예요. 근데 요 희생자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주체 자신이 진정한 의미의 희생자라는 거예요. 노출증자에게 있어서 희생자는 누구냐? 진정한 의미의 희생자는 자기 자신이에요. 이게 마조히즘적 마조히즘적 고통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마조히즘을 이해하는 데 그토록 장애가 되었던 것의 열쇠 혹은 실마리를 이 텍스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사도 마조히즘적 충동의 출발점에서 고통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헤아샤프트, 지배라는 것이죠. 권력, 지배. 베벨티궁, 제압, 곧 폭력이죠.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폭력이고 무엇에 대한 지배일까요? 그 무엇이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것인지라 프로이드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모든 것에 부합하게도 그러한 폭력의 최초 모델을 주체가 자기 통제를 위해 스스로에게 행사하는 폭력에서 발견해 냈으면서도 뒤로 물러섭니다. 이게 마조이즘적 폭력이라는 거죠. 주체가 자신에게, 주체가 주체에게 행사하는 폭력, 주체가 주체 자신에게 행사하는 그 지배, 권력, 이게 마조히즘적 권력이고 마조히즘적 폭력이에요. 충동이 자신의 원한 구조의 경로를 통해서 재귀하는 곳이 어디죠? 자신의 이 상실의 지점 아니에요. 자신의 무의 지점, 자신의 결의의 지점이란 말이죠. 여기서 주체는 고통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체가 주체에게 고통을 행사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것이죠. 이게 마조이즘적 고통, 마조이즘적 폭력이라는 것이죠. 주체가 자기 통제를 위해 스스로에게 행사하는 폭력, 이게 주체의 헤아샤프트고 주체의 베벨티궁이라는 것이죠. 그는
프로이드는 뒤로 물러섭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스스로에게 폭력하는, 스스로를 핍박하는 이 고행자, 이 노출증자는 어떤 제3자를 위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3자가 누구죠?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이에요. 주체 안에 있는 주체. 주체 안에 있는 자신을 응시하는 타자. 네. 응시로서의 대상으로서의 타자. 이 보여질 수 없는 대상으로서의 타자. 이 제3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조이즘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프로이드가 포착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프로이드는 단지 주체 자신의 고유한 신체 위로 충동의 시작과 끝이 되돌아오고 기입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했을 뿐이지요. 예, 프로이드는 여기까지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주체가 자신의 고유한 신체 위로 충동의 시작과 끝이 되돌아오고 기입된다는 것, 이것을 그냥 지적하고자 했을 뿐이에요. 프로이드가 얘기한 것은 충동이라는 것은 주체 자신의 고유한 신체 위로 충동의 시작과 끝이 기입된다. 그걸 지적하고자 한 거죠. 락강은 거기에다가 스스로의 헤어샤프트, 베벨티궁을 행사하는 주체,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자기 자신의 주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충동의 마조히즘적 이 원한 구조, 이것을 더 구체화한 사람이 락강이죠. 프로이드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사도 마조이즘적 충동 속으로 고통의 가능성이 도입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그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원한이 닫힐 때입니다. 즉 한쪽 극에서 다른 한쪽 극으로의 전회가 일어나는 순간, 시작에서 끝으로 돌아오는 순간, 타자가 개입하고 주체가 스스로를 충동의 끝, 종착점으로 간주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서야 고통이 개입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주체가 타자를 통해 느끼게 되는 고통입니다. 이 타자라는 건 바로 주체 안에 있는 또 다른 주체 안에 있는 응시로서의 대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이러한 이론적 연역 속에서 앞으로 사디즘적 주체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이는 완성된 충동의 원한이 타자의 행동을 개입시키게 되는 한에서입니다. 그가 이러한 이론적 연역 속에서 앞으로 사디즘적 주체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사디즘적 주체가 될 수 있다면, 이는 완성된 충동의 원한이 타자의 행동을 개입시키게 되는 한에서입니다. 자, 완성된 충동의 원한이 타자의 행동을 개입시켜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타자,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응시하는 대상으로서의 주체의 행동을 개입시켜야 돼요. 행동을 만들어내야 돼요.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주체가 자신의 결여, 자신의 상실을 대면하면서 거기서 다시 충동의 리비도를 밀어내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타자의 행동을 개입시킨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그 주체가 사디즘적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충동에 있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즉 충동의 경로는 쾌락 원칙과 관련해 주체에게 허용된 유일한 형태의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위반인 겁니다. 충동의 경로는 쾌락 원칙과 관련해서 주체에게 허용된 유일한 형태의 위반이다. 쾌락 원칙의 유일한 위반의 형태다. 이게 충동이라는 것이죠. 주체는 자신의 욕망이 그 타자의 주의상스를 낚으려는 헛된 우회로일 뿐임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주체가 충동의 원한 구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주체 안에 있는 타자,
주체 안에 있는 타자의 주의상스를 낚으려는 헛된 시도에 불과하다. 왜 타자의 주의상스를 낚으려는 이 시도가 헛된 우회로를 만드는 헛된 시도일까요? 주의상스를 낚으려고 하는데 낚아보니까 뭐예요? 상실이 낚인 것이죠. 무가 낚인 거예요. 텅빔이 낚인 것이죠. 주체의 결여가 낚인 것이죠. 팔로스가 낚인 게 아니라 마이너스 팔로스가 낚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타자의 주의상스를 낚으려는 헛된 우회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에 타자가 개입하는 한 주체는 쾌락 원칙 너머에 주의상스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동의 원한 구조는 쾌락 원칙을 위반하는 유일한 형태의 경로죠. 유일한 형태의 위반이에요. 예. 근데 왜 이 유일한 형태, 쾌락 원칙을 위반하는 유일한 형태의 이 위반, 이 우회, 이 원한 구조를 자꾸 만들려고 할까요? 이 주체는 이 충동이라는 원한 구조가 쾌락 원칙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이 반복 강박적으로 원한 구조를 돌릴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상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의상스가 있다. 타자의 주의상스가 있다. 그 타자의 주의상스라는 건 상실의 주의상스, 결여의 주의상스, 고통의 주의상스, 그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체는 도착증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도착증자예요. 왜? 고통을 낚으려는 헛된 시도를 반복 강박적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헛된 주의상스를 낚으려는 충동의 원한 구조를 반복 강박적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게 도착증자지 뭐예요, 그게. 부분 충동의 여파가 쾌락 원칙을 침범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쾌락 원칙을 위반한다는 사실,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부분 충동들, 그 양의적인 충동들은 Erhaltungstrieb, 자기 보존 충동이 성욕이라는 감춰진 얼굴에 포획되어 있는 곳인 그 자기 보존 충동의 경계에, 그러니까 자기 보존 충동이 있는데 그 자기 보존 충동의 이 가두리의 경계선에서는 성욕에 포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보존 충동의 경계선, 이 항상성 유지의 경계선에 뭐가 자리 잡는다는 거죠? 충동이 자리 잡고 있다 이거죠. 자기 보존 충동의 그 경계, 성욕과 중층 결정된 그 경계선에 충동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보존 충동의 그 경계선, 주체의 항상성 유지의 경계선, 그 쾌락 원칙의 경계선에 뭐가 자리 잡고 있다? 충동이 자리 잡고 있다. 충동이 쾌락 원칙에 대한 침범을 증언해주는 이상 우리는 레알 이시 너머에서 또 다른 현실에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무의식적 현실, 성욕의 현실에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또 다른 현실, 즉 성욕의 현실이 어떤 회귀를 통해 궁극적으로 레알 이시의 그 구조와 다양성을 부여하게 되는지 대해서는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충동이 어떻게 도착증적 구조를 타고 자신의 원한 구조를 그 회귀의 우회로, 그 회귀의 이 경로를 타고 흐르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